367공을 만든 박준호 감독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배급사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 가득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367공에서 철준역을 맡은 조유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꽉 찬 영화관에서 367공을 보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따뜻하고 두근두근 됩니다. 네, GV 또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준이 김영국입니다. 일단 시즌 저희가 프렌즈 시작할 때 무대 인사만 하고 또 기자간담회 때만 이렇게 앞에 섰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직접 관객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GV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시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택역을 맡은 조대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GV 하는 동안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 3670이라는 작품과 인연이 있었던 게 이 작품이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심사를 했어가지고 사실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먼저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랑 영화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고 사실 그 시나리오 자체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 감독님 잘 찍고 있나 어떻게 되나 사실 궁금하던 찰나에 저도 이제 옛날 편에서 함께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집을 함께 하게 되고요. 우선은 그 시나리오에 비해서 시나리오가 조금 더 어둡고 서늘한 느낌이 있었다면은 영화 자체는 아마 배우들의 몫이었던 것 같은데 훨씬 더 에너제틱하게 나온 느낌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이 3670이라는 작품이 사실 이게 지금 뭐 영화계나 아니면 여러 사회 문화계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게 저는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거인 개봉하고 나서 이제 영화제나 아니면 영화 제작 지원 심사를 하면서 이런 큐어 영화들 작품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저희 심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큐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나는 왜 뭐 남자를 뭐 동성을 이성을 사랑한가 사랑하지 못한가 이 문제에 너무 머물러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 일상에 또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머물지 못한 게 저는 항상 아쉬웠는데 3670이라는 작품 시나리오 봤을 때 그 부분이 한국 큐어 영화에 있어서 한 발짝 멀리 나갔다는 반가움이 있어서 이렇게 영화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어떻게 감독님이 쓰고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배우분들은 이 작품 시나리오 받았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큐어 영화에 대해서 이 작품 어쨌든 제가 이제 만들고 싶었던 큐어 영화이자 또 탈북자 영화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새로운 큐어 영화, 새로운 조금은 제가 곧 40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 큐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 볼까? 정체성에 대한 고민, 어떤 이 퀴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거 말고 그냥 퀴어 특히 이 영화에서는 퀴어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그것을 좀 전면에 부각시켜 보고 싶다. 무엇보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 퀴어가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고 문화적으로 사실 그렇게 환대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이 남한 게이 커뮤니티는 정말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동감 모임이나 술 먹기 이런 거는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문화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즘 전 세계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종태원이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이게 어쨌든 우리 공동체 문화 유산인데 이것이 이렇게 어떤 문화 콘텐츠에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이상하다. 내가 그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커뮤니티 내부의 이야기로 완전 집중된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접근이 있었고요. 탈북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 단편도 탈북자 주인공 이야기를 했는데 탈북자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탈북자가 언어를 중지한 사람들인데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되게 좀 단편적이고 특히 탈북자가 항상 과거의 이야기로 뭐 북한에 살았던 사람, 그다음에 되게 죽을 고비를 넘어 여기 온 사람이라는 점만 강조되고 과거가 강조되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이런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 있었고 제가 그 탈북자 저기 선생님 캐릭터처럼 제가 탈북자 대상으로 영어 가르치고 자소서 보는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험을 토대로 제 주변에 되게 친숙한 공동체였던 탈북자 공동체와 또 게이 커뮤니티를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종태환이 곧 유네스코에 사라질지라. 네, 배우님들은 이 작품 보셨을 때 처음 인상이 어떠셨나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처음에 감독님이 이제 전체 대본을 보내주셔서 전체 대본을 읽었을 때 일단 너무 시나리오 좋다 얘기는 뭐 너무 많은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그 철준이 그러니까 감독님 맨 처음에 저한테 시나리오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주연 배우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과연 철준과 영준 뭐 이제 현택 중에 누굴까라고 고민했는데 철준이로 읽히더라고요. 이거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게 철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철준이의 관점으로 읽게 됐는데 철준이가 하는 어떤 선택들이나 행동들이 저랑 되게 비슷한 조유현이 진짜 실제로 했을 것 같은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선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소속감에 대한 그런 또 외로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읽었고 이건 내가 철준이 무조건 해야겠다. 이건 정말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제가 그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하셨던 인터뷰들 좀 뒤져봤는데 그 감독님께서 이제 조유현 배우에게 연락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하셨다고. 근데 저는 되게 공감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뭐 이미지도 이미지였는데 그 배우 인스타그램에 했던 그 피드의 어떤 느낌을 보고 이 사람은 약간 어떤 사람일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뭐 제 주변에 감독님들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왜냐면 이렇게 만나기 전에 어떤 뭐 정보 같은 게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을 받고 용기를 내. 사실 또 저희가 먼저 연락한 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제가 서독제 서울영화제 도배 페스티벌 영상에서 처음 뵀었는데 거기 이제 뭐 짧은 영상이기도 하고 거기서 되게 단단한 시골 청년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 찾아서 봤는데 사실 인스타 되게 그 아시죠? 관리 잘 안 하는 뭐 잘 안 올라오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뭐 이제 뭐 하셨던 뭐 연극 다 이것도 그냥 기록용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뭐 스토리도 잘 안 올라오고 또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고심해서 고른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못 나온 것밖에 올리고 그리고 또 유튜브 계정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공연들 뭐 이런 거 그냥 한 10년 돼요. 그 채널이 그냥 일기장 같이 그냥 나를 포장하거나 그런 모습 없이 이렇게 그냥 SNS 쓰시는 것을 보고 와 이 사람 되게 투박하게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되게 표준과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작품 지금 촬영했던 작품 준비할 때 사실 똑같이 그 어떤 뭐 프로필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인터뷰를 많이 보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되게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러면 또 김영목 배우님. 370 대본을 받아서 처음에 텍스트를 읽어봤을 때 그 이야기의 주된 시점은 철준의 이야기의 시간으로 흘러갔지만 영준이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 관계의 일종의 되게 그 다이나믹함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되게 생경하고 어색하게 만났다가 둘도 없는 친구, 자기소개서를 서로의 자기가 된 것처럼 대신 써줄 정도로 친해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한 공간은 물론이거나 한 테이블에 있는 것조차도 불편해지는 관계까지 이루어진 어떤 이런 일련의 갈등의 서사들이 되게 단숨에 책도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준의 입장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철준이 이제 구치 소환지를 친구 모임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아파트 앞에서 헤어지는 순간에 되게 누가 봐도 그렇게 귀엽고 재밌게 막 돌다가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철준보다도 더 외로워 보이는 인물이 영준이라의 이미지로 저는 읽혔어가지고 이 점에서 배우 입장에서 되게 이면적인 인물들을 다이나믹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를 얘기할 때 누가 봐도 귀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도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귀여움은 약간 해석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채무에서 비롯된 근데 그 형목 배우님도 사실 이 판에서 꽤 오래 작품했잖아요. 제 생각에 그게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존감. 네. 여기까지 오늘까지 버티서 얼마나 외로운 일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저는 우선 현택 배우를 제안받고 미팅 겸 이제 오디션을 했었는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게 순정 탑 게이잖아요. 굉장히 외적으로 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제일 컸던 게 내 얼굴로 이게 설득이 될까? 이 고민이 많았고 실제로 감독님하고 되게 나눴었고 그 이후에 들었던 생각은 사실 현택이 굉장히 나쁜 놈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내면이든 외적으로는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모습이 보여서 그게 인간 조대리 닮아 있는 부분도 좀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현택이라는 인물에 좀 집중하면서 좋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사실 이렇게 제가 노래를 이렇게 찾아 듣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이 영화의 엔딩곡 제목이 뭐죠? 회전목마. 회전목마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이 영화에서 처음 들어서 지금 제 휴대폰 컬러링에 이 노래가 살짝 있어요. 그만큼 되게 뭐 이제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어서 또 모를 수 있지만 옛날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사랑밖에나 몰라 같은 여운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에 대해서 약간 경외심이 느꼈던 건 굉장한 내가 보여줄 것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있고 뚝심이 있는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 엔딩을 저 롱테이크로 심지어 크레딧까지 올려가면서 관객들에게 사실 관객들이 나가지 못하게 너네 이거 다 보고 나가 이것도 어떤 그 연출자로서의 어떤 확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도 같은 연출자로서 되게 부러웠는데 한편으로는 그 뚝심이나 혹은 내가 되게 확신을 갖고 있지만 이 작품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다 보니까 하시면서 되게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작품 뭐 이게 뭐 배우의 소통에서 있을 수도 있고 스태프와의 소통에서도 그럴 수 있고 혹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말하다가 눈물 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모두 바꿔. 되게 작업이 재밌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외롭고 고독한 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찍기 전에는 다 글로 소통하니까 이 글 시나리오만 보고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글로 되게
이제 스태프들과 소통하고 그럴 때 글만 읽혔을 때 맥락을 잘 모르거나 특히 또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잘 이 이야기의 어떤 정서나 이런 거를 많이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제가 뭐 캐스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되게 답답하게 많이 느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여기 막 술자리에서 이렇게 막 되게 약간 성적인 야한 농담을 하는 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사실 그냥 친구들끼리 약간 반 장난치면서 하는 얘기지 뭐 탑이야 바텀이야 이거를 진짜 궁금해서 너무 물어본다기보다 그냥 분위기도 띄우고 그냥 뭐 이러려고 하는 이제 맥락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장난도 치고 이런 건데 글로 보면 이 형 너무 야하다. 이거 너무 수위가 세다. 이런 반응들. 남사시럽다. 네. 너무 영화 보기 불편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 하나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아서 되게 외로움을 느꼈었는데 그래도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해서 잘 극복하고 잘 끝냈습니다. 박수 한번. 사실 이런 어떤 특수한 한 세계를 다루는 영화들이 이제 특히 스태프와 어떤 소통할 때 이제 어쨌든 이건 극장에 상영될 영화고 이거는 그런 당연히 그런 비슷한 특수한 관객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 관객들이 많이 상영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영화, 그러니까 특히 이런 특수한 세계에 다룬 인물들을 다룬 영화들 감독들이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감독님의 뚝심이 한 번 더 느껴졌던 거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다른 퓨어 영화들에서 비춰지는 그 사회의 어떤 되게 그 묻지마 폭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없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냥 이들 세계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위로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사실 그 말씀드렸던 그런 보편성을 따지다 보면 사실 영화가 이것도 분명 이 사람들의 입장을 좀 갖춰야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래도 감독님 끝까지 감독님 것을 잘 지켰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리고 조유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최우식 배우랑 같이 최근에 작업을 했는데 그때 최우식 배우가 처음으로 부산 사투리를 쓰는 역할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부산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그 사투리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되게 그냥 되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그게 이제 사투리의 리얼리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투리의 그 되게 세밀한 단어에서 나오는 감정까지 표현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영 배우가 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그 아마 그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작품 특히 그 탈북민을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일단은 이제 감독님이 저희 북한 사투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북한 사투리 선생님이랑 저희 우리 북행민 저기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같이 레슨을 받는 그 시간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보냈고 근데 그걸로만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리고 궁금한 것들도 워낙 많아서 이렇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다가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또 다행히 또 우연찮게 북향민 커뮤니티에서 멘토링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때마침 그 안에 철준이랑 똑같이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직접 이제 소개를 받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 좋은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고 그 친구 지금 독일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뭔가 맨 처음에 대본 읽었을 때 철준이 뭔가 특수할 것 같고 특별할 것 같고 뭔가 다를 것 같고 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 친구를 만나고 얘기 나누면서 그냥 다 끝났던 것 같아요. 편견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것들은 이미 뭐 만나고 얘기해보니까 전혀 없었고 거기에서 이제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도 한 중학교 때 정도로 넘어와서 그래서 꽤 오랫동안 남한에 살았는데 그 친구 말투가 딱 철준이가 쓸 것 같은 말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조금 신경을 썼던 거는 97 친구랑 같이 있을 때랑 그
그리고 북형이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말투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뭔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런 뭔가 괜히 또 연기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사투리 쓰면은 좀 촌스럽다고 얘기할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한 공감이 철준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또 녹음하고 또 북현민이라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말은 조금 더 너가 이렇게 좀 더 그걸 좀 살려서 해줘라 해서 또 녹음을 하고 또 선생님 해주신 선생님의 또 녹음을 또 같이 듣고 병행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철준과 영준 맞죠? 철준과 영준의 관계가 재밌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철준은 그 공산주의 특히 이제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갖고 똑같은 뭐 그게 참 단어로 표현하기 그런데 어떤 열등감이라는 거 자체를 사실 모르고 살았던 친구가 이 영준이 본인에게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소수자인데도 소수자한테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자격지심을 갖는 근데 그런 거를 철준은 몰라. 배운 적도 없고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내 어떤 생존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서 사실 그런 감정을 아예 모르는 사람과 그런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김영목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인터뷰에서 봤었는데 한복 배우님도 이제 뭐 단편이나 다른 작품 많이 작품하셨지만 이 작품하면서 반가웠던 건 어떤 개인의 서사를 표현하는 역할을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그래도 이제 뭔가 개인의 서사를 좀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즐거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그 영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감독님이랑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 이제 그 나중에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국 배우님은 대본 드리기 전에 그래도 이제 다른 여타 작품에서도 몇 번 배우고 그랬어가지고 또 한참 막 사업 드라마 이렇게 나오고 계셔서 우리 작품은 스케줄 안 맞고 하면 잘 못하겠다. 그래서 약간 권내기가 약간 뭐좀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그 배우 입장에서 3570의 영준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시간을 갖고 있는 인물을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흔치 않거든요. 사실 지금 홍보원이 아까 홍보원 하자면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에 잘 어려우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원래 이런 거를 좀 하는데 그래서 그 인물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인물조차도 시간을 주입시켜가지고 이 인물이 왜 논란할 수밖에 없었는지 를 더욱이만 이렇게 배우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신 어떤 계속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배우 인물을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3670의 영준이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뭐 단편적인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면 되게 해맑고 장난치기 급급하지만 누구보다도 슬픈 느낌이 왜 자꾸만 묻어날까 하고 뭐 되게 비슷한 점들을 꼬집어가지고 야 너도 나랑 비슷해? 이거는 잘 모르면 나랑 비슷한 거 해 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것들이 왜 유달리 좀 억지스러워 보일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 인물의 시간을 확 증폭시킬 수 있는 꺼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야기 자체는 결국 영준이가 철준이와의 사랑을 흔히 말해서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마치 도망치듯이 둘의 관계는 끊어지지만 그 전에 서로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행복해하고 하는 지점들에 있어서는 영준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다이나믹한 거리들을 많이 준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만 더 하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길 건데요. 그 조대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 세 분 중에 가장 연기하기가 어려웠을 역할이 현택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황장률로 좀 설명을 하자면
감자, 그리고 영주는 고구마며 정민이 약간 당근. 그러니까 되게 이미지만 설명이 돼 있고 사실 근데 이 영화에서 현택이 표현해야 하는 감정이 굉장히 저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찰준과 영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명확한 어떤 가는 길이 있는데 현택은 사실은 계속 이렇게 뭔가 옮겨다니고 이렇게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는 이런 오히려 되게 청춘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데이 배우님은 이 역할 준비하시면서 어떤 고민들 하시고 또 감독님에게 어떤 걸 또 여쭤봤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어려운 역할이셨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는 사실 현택이 등장하면서 이 철준과 영준에게 갈등을 부여하지만은 그 갈등만 일으키지 않고 또 이 둘의 성장도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현택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결핍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으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사실 현택이의 그런 표현 방법 중에 원래는 비속어가 조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속어를 좀 많이 쓰다 보면은 그냥 나쁜 사람의 이미지로만 많이 비춰질 것 같아서 감독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따로 만나서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독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대사를 좀 그런 쪽으로 수정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지점이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조디 배우님 연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던 지점이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어떤 한 가지의 이미지로 바뀌지 않고 얘가 선악이라고도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게 사실 저는 연기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떠들고 관객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저기 많이 들어주시네요. 네, 지금 뒤로 보시던 그 아이 뭐지? 애플워치. 마이크에 달았어. 영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이너리티와 마이너리티가 이렇게 겹치는 그런 영화에 되게 흥미를 느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퀴어 커뮤니티에 대해서 제가 저 스스로도 정체성이 그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을 못했지만 이탈 주민 관련해서 저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접점이 있던 입장에서 되게 살짝 궁금하면서 봤었는데 좀 깨알깔 이렇게 되게 실제로 이탈 주민 커뮤니티에 뭔가 자문을 받았다거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좀 약간 군데군데에서 발견해서 안심을 하고 봤던 그런 개인적인 소감이 있었는데 시나리오 집필 과정에서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디렉팅을 하시면서 그 퀴어 커뮤니티 혹은 이탈 주민 커뮤니티로부터 물론 이제 제가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그 사투리 자문 같은 경우는 나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받으신 게 있었는지 물론 감독님 본인의 경험 그리고 지금 배우님들께서도 이제 자문을 이제 하셔서 개인적인 교류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에서 어떤 식의 영향을 인터랙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페퍼 퀄리티 같은 경우는 영화 찍는 과정에서 크게 소통하거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 사투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저도 자주 보던 우리 유튜버 이광영 채널 다들 기억하셨어요? 또 이제 그래서 쩌발추 제가 이제 그 저하고 하면서 이기현 씨는 약간 좀 너무 센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만났던 학생들은 확실히 좀 서울 살이 오래 한 그런 좀 중화된 사투리를 썼거든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딱 공연이 그걸 쓰셔가지고 이제 연락드려서 해가지고 정명이 도움을 받고 또 시나리오 자문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대표적으로 그 제사 지낼 때 저를 3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명님께서 북한에서 3번 한다 하셔가지고 러닝 타임이 좀 길어지는데 조금 좀 지워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3번 이렇게 하고 제가
실제 공간들을 다 섭외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도 그랬고, 근데 이게 잘 섭외가 될까 쓰면서도 이게 노출되는 거 좀 꺼려하지 않으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한 분도 거절하지 않고 다 흔쾌하게 허락해 주셨고 되게 협조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2024년 2월에 그 종태원의 풍경을 되게 담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영화로 기록해서 남길 수 있어서 20년 전, 30년 전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에 너무 기쁘고 사장님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러닝타임 걱정하신 거 치고 엔딩 전 일주일만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이쪽을 하고 끝낼까 좀 아쉽고 사실 또 크레딧도 감질나고. 크레딧도 사실 원래 뒤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런타임이 2시간 7분인데 제가 관객이어도 127분? 좀 긴데? 약간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합쳐야겠다. 그래서 해서 근데 또 철준이 얼굴 안 보고 크레딧 볼까 봐 또 약간 그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막 철준이 얼굴 처음 말하는 건데 철준이 얼굴이 조금씩 디지털 줌 조금씩 커집니다. 4분 동안 조금씩 철준이 얼굴이 커져요. 네, 크레딧 말하고 여기 뭐 영화 공부하시는 분들겠지만 편집의 미덕은 디지털 줌입니다. 디지털 줌으로 앵간한 영화를 다 살릴 수 있어요. 네, 아까 여기 네 드시는 하얀 거 입으시고. 처음에 저는 9.3일 개봉할 때 사무추공을 인터넷 안 찾아보고 그냥 죄송한데 저희 마이크 그만 조금만 열어주세요. 저는 9.3일 개봉할 때 사무추공이라는 개념을 인터넷 다 찾아보고 그냥 한국 영화가 좋아가지고 그냥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동상가 그 6번 출구에 7시에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있어가지고 철준 배우는 교회의 그 간증심을 기준으로 하고 연주는 뭐 하고 그때가 캐스팅이 했을까요? 가능해서 그 기준점이 있었는가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캐스팅할 때 네, 기준점. 그 기준이라고 하면 그냥 뭐 감독님의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교회 말씀하셔가지고 혹시나 철준 뭐 같은 경우는 교회 간증심을 잘하기 때문에 그는 철준을 기독교인이면은 5점을 더 주고 약간 이런 저는 혈액형 보거든요. 작용했는지. 몇 가지 지시 있었던 것 같은데 철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미팅할 때 이제 대본을 가볍게 몇 씬 읽어보는데 저희가 되게 중요했던 씬이 말씀하신 그게 간증 씬이었어요. 그냥 시나리오에서도 이걸 감정적으로 막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용상도 약간 알바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그래서 그냥 적어놓고 그냥 줄줄 읽는데 자연스럽게 읽다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이 감정이 좀 올라오고 이런 어떤 이 미묘한 걸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진심 느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씬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클럽에서 이렇게 상탈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와 이러다가 이제 관객 입장에서 와 어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캐릭터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기준이 있었고 영준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캐릭터가 되게 복잡해요. 이게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고 이런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뭐 보셨다시피 너무 다 잘하셨고 현태는 아까 좀그 어려운 하셨지만 일단 제가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애야 라고 했을 때 믿어줘야 돼요. 배우님 본인은 그래야 영화 넘어가지. 배우님 본인은 그게 될까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걱정을 하셨는데 배우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대사가 처음에 이제 골목길에서 담배 피면서 너 이래가지고 친구 못 사귀고 이런 대사가 되게 꼰대 같으면서도 또 되게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해 주셔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하면서 덧붙이자면 사실 그 영화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캐스팅 과정에서 스태프들과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이제 어떤 이 이미지가 설정이 되지 못하면
어쨌든 이 2시간짜리 영화를 끝까지 이제 우리는 관객을 끌고 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현택인데 뭐야?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설계해놓은 2시간까지 못 따라가서 약간 중간에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감정이 몰입해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또 감독들한테는 그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아마 그 이미지나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네. 안녕하세요. 2달 전에 프라이드전에서 뵙고 개봉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개봉 먼저 우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렇게 또 다시 배우님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3년7공도 퀴어 영화 가운데서든 어떻게 보면은 새드 엔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피엔딩도 아닌 거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퀴어 영화들이 대부분이 99%가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딱 단편 하나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퀴어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퀴어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들을 뵐 때마다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약간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하느냐 항상 여쭤보곤 했었어요. 그래서 박준호 감독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배우님들께서도 이 작품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 그 결말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퀴어 영화들이 새드 엔딩이었던 거는 뭐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항상 주인공들이 뭔가 경험, 뭐 어떤 결핍 이런 거 갖고 있는 인물들이기에 그렇게 스토리가 짧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설치고 같은 경우는 새드 엔딩이기도 하고 해피 엔딩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저는 멜로 라인에 있어서는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하고 저는 이 영화 철준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사처럼 내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실 이런 게 인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철준의 어떤 이 여정에서 영준이라는 친구가 들어왔다가 또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어떤 큰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서 마지막에 저는 그래도 행복한 엔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보드게임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철준이가 보드게임을 하는 장면은 항상 행복해서 즐겁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또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게 되게 어떤 희망을 주는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 덧붙이자면 저도 사실 이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본인이 이게 성장 영화로서 또 퀴어 영화가 아니라 성장 영화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굉장한 해피엔딩이었던 게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제 자기 인생을 끌고 자기가 이제 정말 가고 싶어서 이제 그 모임에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을 이제 주도하는 위치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철준이라는 친구가 어른이 됐구나 약간 이런 지점에서 약간 그거는 보시는 관객분들마다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말씀을 너무 앞에서 다 제가 생각한 거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철준의 입장에서 철준의 전체적인 어떤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해피엔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오히려 이렇게 헤어졌다가 캐나다 갔다 오고 또 철준이 또 그 어떤 시간을 또 겪고 둘이 만났을 때 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367공의 마지막은 철준이로서는 저도 철준이 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의 어떤 느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따로 있어요. 영준이가 캐나다 갔죠? 거기서 외국인 친구 만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종태와 거닐다가 만나. 근데 같이 간 외국인 친구가 철준이보다 뭔가 여러모로 약간 우월해. 그때 영준이 근데 철준이도 애인이 있어. 근데 그 외국인 친구가 더 나아.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영준이는 집이 얼마나 살아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그래서 얘는 집에 얼마나 사나? 좀 사나? 근데 그 영준이가 영준이 그 코스튬 의상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 약간 고가의 옷들. 진짜 그냥 기본 아무 청바지가 아니더라도 저도 사실 입으면서 이거 뭐야? 찾아보면은 상당히 비싼.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애가 뭐가 안 나서 저 애가 되게 둥글둥글해서 되게 그래도 중간에 좀 사나 보다. 아니 근데 이제 또 그런 애가 열등감도 있고 자존심 느끼는 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해피엔딩이냐 새엔딩이냐. 혜택은 사실 이 둘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저는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갔을 것 같아요. 혜택 입장에선 해피엔딩. 네, 또 질문 받아볼까요? 저 뒤에 네,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우선 개인적으로 장소도 인물들도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아서 공감되는 부분들 많았습니다. 김성 감독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회전목마와 그 올해 A 이 의미 있게 정해진 노래인지 아니면 그냥 선정한 노래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회전목마는 원래 제가 2017년에 단편 버전으로 초를 썼었는데 그때 버전은 그때 노래는 지그대로 그냥 삐딱하게였어요. 네, 근데 너무 잘 바꿨다. 인생이 바뀔 뻔했다. 근데 정말 마침 그 제가 초를 쓰고 정말 파일 저장하고 며칠 안 돼서 강철이라는 영화 개봉을 했는데 그때 딱 정우성 배우님이랑 박도원 배우님 남북한 캐릭터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 씬이 저 영화에서 보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정하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됐고 윤종신의 좀비, 유나의 사건의 지켜봐, 전원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별의별 후보들이 다 시나리오에 넣었다가 지웠다 하다가 뭐가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마 그때 감독님이 보시면 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때도 노래가 안 써져 있었네. 그래. 뭔가 그런 긴 여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해하는 시점에 그 철준이라는 무슨 노래를 들을까 영준이 관련된 에피소드라는 무슨 노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일단 마지막 곡이 조금 대중적이고 또 떼창이 가능했어요. 이 마지막에 뒤에서 떼창을 해주잖아요. 떼창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는 노래 이런 기준 그리고 너무 처지거나 너무 우울한 노래 말고 조금 비트 있고 신나는 노래 그리고 좀 힙한 노래 근데 철준이 못 불러서 되게 없어 보이는 노래 이런 식으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다가 탑백을 이제 틀어놓고 작업하다가 해전목마가 딱 나온 거예요. 저도 사실 부모님처럼 그 노래를 몰랐어요. 쇼미더머니에서 불렀던 거 모르고 그런데 그냥 음악 느낌이 뭐 베이스 라인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그냥 음악이 세련됐다. 그래서 그냥 이거 부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골랐는데 가사도 이렇게 잘 맞춘 거야. 인생의 회전목 같다. 이게 뭔가 철준이 삐닝 종로와 이톤을 삐닝 느낌과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됐고요. 정말 감사하게 또 자이언티님께서 해주셔서 쓸 수 있게 됐고 A 역시 A가 뭐였지? 말씀 주시죠 않나? 행사를 많이 지쳐가지고. 에잇은 일단 영준이를 설정할 때 이제 아이유 계획을 설정을 해서 아이유 감성에 이제 젖어 있는 다들 아이유 감성 아시죠? 좀 의문하지만 또 희망이 있는 이런 이제 그런 감성을 가진 친구고 이 친구라면은 대사도 나오지만 노래는 많은데 블루를 먹는 이런 선택지는 많지만 뭔가 하나 마음 불칠 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아이유 노래 중에도 하나 정해서 그것만 부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듣던 중에 이제 에잇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철저히 영준이가 중간에 둘이 약간 사이 안 좋을 때 얘 혼자 이렇게 앉혀놓고 So are you happy?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딱 그 절묘함 이런 것도 너무 딱 그 노래가 맞아가지고 그 노래를 이렇게 정하고 이제 허락받고 허가 받아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시나리오 봤을 때 저는 엔딩에 뭐 김수희의 에모나 로세라의 만남이나 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근데 이거 저작권은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네, 그 제작팀 통해서 잘 연락을 드렸는데 네, 자이언티님께서 진짜 무료로 아, 네,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시나리오를 보시고요. 좋은 사람들. 아마 저희 시간상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말 안 하고 오늘 잠 못 자겠다 했던 분. 요 앞에 요. 네. 네네네. 애플워치를 제가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3670의 마지막 0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모이는 사람의 수인가 그래서 그냥 0으로 설정하셨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또 모이려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쭉 가는데 이 여기서 나온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과정을 겪고 나서 또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준비 단계에 있는 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저 영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답. 말씀하신 거 맞을 것 같고요. 일차적으로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쓸쓸한 느낌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이제 뭐 주방 구조 00명 구합 이런 것처럼 0이라는 숫자에 많은 어떤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숫자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희망도 볼 수 있겠다 제목에서 그래서 조금 열린 의미가 될 수 있겠다 관객들 해석에 달려 있겠다 해서 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개봉 단계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뭐 고민이 따로 있으시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어쨌든 해석 누가 이렇게 알려줘야 이제 그게 이런 뜻이구나. 네, 그래서 사실 뭐 엔라인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다른 분들께서 제목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엔라인에서 제목을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대신 이제 마케팅할 때 저희 티저 처음에 나갈 때 제목 의미부터 아예 하고 저희 전주국제관 갔을 때막 대극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종로서 이번 주 10원 7시에 만나요. 저도 다 읽었어요. 포스터가 실제로 그 동영상을 몇번 주에 찍으셨어요. 네 맞아요. 제목을 인지시키려고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또 보자 시간이 한 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빨간 모자 쓰신 빨간 분 하나. 영화 잘 봤고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요즘 남자 아이들의 모습을 본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 캐릭터가 다 이렇게 매력 있게 나오는데 철준이 같은 경우에는 술봉 쪽지를 이제 다시 보냄으로써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이 영준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이렇게 좀 귀여운 모습과 다르게 이렇게 좀 찌질하게 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캐릭터를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는 제일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뭐 집안 환경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부족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이렇게 좀 복합적이고 찌질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캐릭터로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가 알고 싶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전 GD 때부터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고객분들이 영준의 MBTI가 ENFP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ENFP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반성을 좀 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저의 모습도 많이 녹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영준이랑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 나만 개인을 뭐 본의 아니게 어쨌든 대표하게 되는 이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좀 뭐 이 시대를 좀 반영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영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철준과 달리 다양한 가능성 부를 노래는 많은데 노래는 많은데 부를 노래가 없는 남자는 많은데 사실 남자는 없는 이런 어떤 사회를 살면서 그리고 항상 자기 셀프 프로모션 자기 자신을 홍보해야 되는 이런 자본주의식 자기 셀링의 이 시대에 살면서 한국 사회가 되게 그런 곳이고 되게 또 동일시 압력이 강하고 항상 이 모임에 내가 잘 적응해야 되고 이 모임에 뭔가 맞춰야 되고 이런 어떤 압력이 강한 사회에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쉽지 않겠다.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내가 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다. 사실 영준이 철준과 이어지지 못하는, 영준이 철준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영준이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오글거리는 대사가 영준이 철준이한테 너 사귀고 싶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섞어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사잖아요. 그런 걸 하는 어떤 인물인데 그게 어떤 요즘 저와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이 현대인들의 마음 표현 못하고 내 자신의 어떤 내 자신을 당당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으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정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반가웠던 건 요즘 사실 워낙 이제 또 도파민의 시대다 보니까 사실 요즘 뭐 TV도 그렇고 극장에도 그렇고 사실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실 이 지금 객석에서 영화를 보시면서 되게 공감과 뿐만 아니라 되게 위안을 많이 얻고 가시는 관객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과 이런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이제 막 끝으로 네, 인사와 또 하고 싶으신 말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얘기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첫 장편 영화여가지고 이 개봉하는 과정 이렇게 철준과 비슷한 마음으로 모든 게 낯설고 새롭고 뭐 그런데요. 이렇게 또 처음으로 영상에서 저를 이렇게 지휘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 채워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님과 너무 똑같이 철준과 똑같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조연으로서 이제 배우 조연으로서도 그런 과정을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 토요일날 CCB 용산 엄청 사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주말에 용산에 아이파크몰을 거의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정말 사람 많은 이런 극장에서 이렇게 꽉꽉 채워주시는 관객분들 앞에서 이렇게 지휘도 하고 영화도 같이 또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남은 주말 이제 일요일 또 잘 보내시고 또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인연의 칼날을 포기하시고 선택하신 귀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370 이제 풀릴 때 먼저 글로 읽어보고 촬영하고 이제 영화제에서 여러 번 상영 기회 있을 때 객석에 앉아서 관객으로 보고 심지어 이제 개봉 앞두면서도 또 기회가 날 때마다 저 역시 계속 관객의 롤로서 여러 번 370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370을 볼 때마다 계속 매번 새로운 몰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제가 연기 보느라고 영준이한테 푹 빠져 있다가 그 여유가 좀 생기면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너무 잘 빠져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370이 사실 어떤 몰입의 포인트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수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진짜로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봐도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일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서 그것이 더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주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그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가 정말 따뜻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일치고 그림을 여기까지 하고 모두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